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치의 지도를 그려갈 저는 수능 완성 정치를 맡은 박부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첫 강의죠. 여러분, 지금 갖고 오셨나요? 수능 완성 정치. 근데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이거 한 권으로 안 된다고. 이거 문제 풀어서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능 특강도 가지고 오십시오. 네. 수능 특강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왜냐면 강의 끝나자마자 같이 보면서 여러분 정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올려두었습니다. 정치의 지도를 그리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프린트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프린트에는 수능 특강 교재 몇 번 문제와 수능 완성 몇 번 문제의 주제가 동일한지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고 기출문제로 여러분 숙제 겸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네, 이 세 가지 갖고 있죠? 네. 그럼 1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강에서 처음 소개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바로 6월 17일 날 연임이 확정된 유엔 사무총장으로 연임이 확정된 반기문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기사 보면서 우리가 개념 강의에서 배웠던 거 떠올리셨나요? 네. 6월 17일 날 안보리에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 한 나라도 없이 연임을 확정지었고요. 총회에 가서 형식상 박수를 통해서 연임을 이제 확정짓는다라는 기사를 보셨죠. 그래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안보리에서 하고 형식상의 의사결정은 총회에서 한다라는 거 우리 배웠던 내용 실제 사례 통해서 하여튼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1강을 반기문 사무총장님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이유는 이분의 나이를, 연세를 찾아봤더니 얘기해도 되겠죠? 그렇죠? 다 알려진 거니까 1944년생이시더군요. 그러면 나이가 올해 68세가 되십니다.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님은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69세부터 70세 초반기까지를 유엔 사무총장 2기를 보내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68세에 세계 언론으로부터, 세계로부터 이제 진정한 세계의 리더다라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60대 말 70대까지. 여러분은 이제 겨우 19살이죠. 어떤 학생들 재수하고 삼수해서 20대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렇게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겠고 분들도 계시겠고 늘 이야기하죠. 4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아, 이제 와서 뭐 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많은 학생들에게 정말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나이와 그분이 앞으로 이끌어갈 2기 유엔, 그때 그분의 나이는 70이 넘는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김난도 교수님이 쓰신 글에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루로 따졌을 때 여러분은 이제 막 동트는 새벽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막 동트는.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진정한 세계의 리더가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좌절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네. 여러분과 함께 좋은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진정한 세계의 리더 40대, 50대, 60대 언제든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아주 그런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함께 열심히 갑시다. 네, 그러면 오늘 1강 첫 번째 국가 정치생활 1입니다. 여러분 교재 수능 완성이고요. 계속 보여주니까 무슨 책 장사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8페이지를 펴시면 선생님이 정치의 지도를 그리자라고 했죠. 정치의 지도를 그리는 방법은 먼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리엔테이션에서 크게 보라고 했습니다. 18개의 주제가 있고요. 그중에 1개의 주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국가와 정치생활. 국가와 정치생활에서 여러분 주인공은 국가와 정치입니다. 여러분 국가와 정치가 주인공이구나 라고 지금 바닥을 닦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8페이지, 9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큰 제목을 한번 보세요. 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국가의 의미와 특징. 그 아래 보면 국가의 기능 변천, 국가관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옆에 8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국가 성립에 관한 이론 나와 있습니다. 아, 국가에 관해서 3가지구나. 이거. 크게. 그 다음에 보세요. 정치.
정치의 의미 가장 아래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 그리고 넘겨서 9페이지에 보면 정치 권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 정치와 관련해서는 정치와 정치 권력이구나. 뼈대 잡아가고 있죠. 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선생님이 제목을 베이직과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기본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주요 출제 포인트들을 잡아가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뼈대를 세우고 집을 짓고 다시 말하면 지도를 그리고. 네, 보시면 국가와 정치생활이라는 이 1강과 2강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주제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주인공은 국가와 정치입니다. 국가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국가의 특징이고 국가의 구성 요소고 국가관이고 국가 성립 이론입니다. 우리 이 국가에 대해서는 수능 특강이건 개념 강의에서 한 2시간씩 했어요. 정말. 그런데 이제는 포인트 중심으로 잡아가야 되죠. 선생님이 앞에다가 베이직이라는 이렇게 B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를 배우는데 기본 바탕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우리 국가의 특징 4가지 공부했습니다. 수능 특강에서 또는 개념 강의에서. 이제 국가의 특징 강제성 중심으로 알아갑시다. 4가지 뭐예요? 이제 와서 이렇게 묻고 있으면 정말 혼납니다. 어디 가야 돼? 빨리 개념 강의 가시고 빨리 수능 특강 가서 병행하면서 보세요. 4가지,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이거. 네. 그 다음에 국가의 구성 요소 3요소 있습니다. 영토, 국민, 주권이죠. 그렇죠? 이건 다 알죠, 여러분. 영토 뭔지 영해 뭐 이런 거 이제 뛰어넘습니다. 이제 뭐가 중요해? 주권 하나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권 역시도 단독 출제된다기보다는 정치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구성 요소 중에서 주권을 꼭 기억해야 하지만 주권이 단독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한 반반 정도? 네, 이렇게 반도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권과 관련해서는요. 주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수능 완성 교재에서 심화에 나와 있습니다. 심화에. 그래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어보고 가야죠. 여러분 6월 모의평가 통해서 연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짐작하셨잖아요. 네, 필수 자료, 다시 말하면 수능 완성에서는 심화 자료 또는 자료 분석 특강이라고 해서 그런 거 보면서 그것이 문제로 인용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짐작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심화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관이에요. 국가관 6월 모의평가에서 나왔죠. 모의평가에서는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수능에서는 이 국가관과 관련해서는 단독 출제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 3가지 중에 경중을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국 국가관, 적국 국가관 나와 있죠. 그다음에 국가 성립이론. 무조건 100% 출제되는 국가에 관련돼서 100%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포인트라고 했고요. 여러분 무조건 정말 완벽하게 학습하셔야 됩니다. 국가 성립 이론이라고 해서 여러분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또는 강의 중에 5, 6가지 이론을 배우셨어요. 다 없앱니다. 이제는. 뭐만 봐요? 사회계약설만 봅니다. 물론 계급설의 이야기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그 얘기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그래서 여러분 크게 뼈대 세웠죠? 국가와 정치다. 그런데 국가와 관련해서 이거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요.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특징, 구성 요소, 국가관, 그리고 국가 성립 이론 중에 사회계약설이다. 뼈대 세우십시오. 그리고 살 붙이는 겁니다. 중요한 것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정치죠. 정치 보겠습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2학년 모의평가나 또는 3학년 문제 중에서도 교육청 모의평가에서는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국가현상설과 집단현상설에 대해서 문제로 단독 문제로 출제되긴 하지만 단독 문제로 수능에서 출제된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베이직이라고 B를 달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정치 권력의 정당성입니다.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정치 권력의 정당성은 어렵지 않은데 자주 출제되는 부분, 시사점이 많으니까. 네, 정리됐나요? 국가와 정치.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머릿속에 뼈대 세워갑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의 특징, 구성 요소, 국가관 이렇게 차근차근 해당되는 문제들 보면서 개념 끌어내고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이드 갖고 계시죠? 거기 여러분 이거 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실전 문제 1번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 뭐냐면 그 선생님이 제일 앞에다가 중요한 뼈대 세우고 중요한 주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를 1번부터 순서대로 쫙 못 가요. 예, 그거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같은 주제의 문제들끼리 이렇게 건너뛰어요. 그거 불편하다고 불평할 사람들 없죠? 네,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문제 보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문제 보면서 문제 속에서 바로 어떤 개념을 묻는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지문까지 읽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 주제 1에서는 대부분 문제 속에서 어떤 개념을 묻는지 친절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1번 이 문제는 국가의 특성으로 다음 글과 부합하는 국가의 특성을 찾아내라라는 것이죠. 사실 수능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능 특강에서도 이 문제 국가의 특성에 관한 이 문제는 실전 문제 1번입니다. 이거 보고요. 수능 특강 1번 문제 같이 보세요. 문제 강의 끝나고 나면요. 그 정말 신기한 게요. 1강이니까 잔소리 하면서 할게요, 선생님이. 네. 정말 신기한 게 그 수능 특강 문제 여러 번 풀었죠. 선생님 진짜 여러 번 풀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많이 풀었어요. 그런데 수능 완성 준비하면서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랑 수능 특강 어떤 거랑 같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찾아보면서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수능 특강 문제를 다시 풀었거든요. 또 새록새록한 거예요. 아, 이런 선지가 있었네. 이런 지문이 있었구나 라는. 저처럼 여러 번 풀어본 사람도 또 처음 본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들더라고요. 여러분, 연계 교재를 가져다가 단 한 번 풀고 다 했다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로 덩어리로 모아야 돼요. 머릿속에 정치의 지도를 그려야 돼요. 그러면 수능 완성에 1번 문제 풀고 수능 특강에 해당되는 문제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로 묶어가야 됩니다. 연결시켜서. 이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베이스가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국가의 특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볼까요? 100번 김구 선생의 암살범인, 이 문제는 쉬워요. 안 누구씨가, 누구신지 여러분 다 알죠? 한 시민이 휘두른 방망이에 맞아 숨을 거두었어요. 이 시민은 이 100번 김구 선생 암살한 이 사람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때린 거죠. 이 시민이 밝힌 범행의 이유는 민족의 이름으로 단죄되어야 할 자가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지 않은 것은 정의에 어긋난다. 그래서 내가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행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공감하기도 하고 구명운동을 펼치기도 하였지만 담당 재판부는 이 시민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단죄를 하고 누군가를 처벌할 권한은 국가만이 갖죠. 국가만이 무슨요? 강제력, 강제성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특징 하면 바로 머릿속으로 강제성 떠올리시고 해당되는 거 골라봐야죠. 가위가 탈 때 자유롭지도 않고요. 독점적으로 강제력 행사한다. 2번 정답이 되겠죠.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네, 수능 특강 1번 문제랑 함께 보십시오. 다음 문제로 넘기겠습니다. 네. 다른 선지 안 봐도 되죠, 여러분? 네. 이제 5번입니다. 5번으로 넘어와서 밑줄 친 이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가의 특성에 관한 문제를 한 문제 봤습니다. 실전 문제. 이제 5번 문제 이것이 뭔지 한번 보세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 중 간의 외교의 진면모는 바로 규범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규범 간의 대결이냐면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 기간에 중국을 길들이기 위해서 가장 강조한 대목이 바로 인권과 민주주의다. 미국은 중국 보고 니네 아무리 강대국으로 커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네는 인권 후진국이야 이러면서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개방이라는 보편적 규범이었다면 중국은 이것이라는 전통적인 국제정치 규범으로 대응했어요. 미국이 인권을 가지고 계속 간섭을 했다면 중국은 이것을 가지고 대응했대요. 이것이 뭔지 더 볼게요. 내정 불간섭의 원칙과 이제 나오네요. 각국의 고유한 경제 개발 전략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대요. 인권이라는 미국의 창에 중국은 이것이라는 방패로 맞섰답니다. 인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장을 개방하라는 것을 가지고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막 중국을 간섭했더니 중국이 우리나라 정치에 왜 간섭하냐?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가진 하나의 당당한 국가인데 우리나라에 왜 간섭하냐? 이거죠. 여러분 이것 주권입니다. 그리고 5번 문제는
여러분 국가와 관련해서 두 번째 국가 성립의 3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죠. 주권과 관련돼서는 이처럼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실전 문제로 지금 나왔습니다. 수능 특강 문제에서도 선생님이 알기로는 여기 있군요. 5번 문제입니다. 수능 특강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랑 같이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주권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 때 이거 주권에 대해서 묻는구나, 이 옆에 쓰라고 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주권이라고 쓰십시오. 나중에 복습할 때도 도움됩니다. 주권에 대한 지문이구나, 이렇게 볼 때. 네. 그럼 1번 넘겨주세요. 1번. 독립을 상실한 국가는 그쵸, 이것을 행사할 수 없죠.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었잖아요. 일본한테. 맞습니다. 2번. 영토 국민과 더불어 국가 구성하는 요소죠. 맞네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외우셔야 될 거 있죠? 주권과 관련해서 외우셔야 될 거.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대내적으로는 정말 최고의 권한이고, 그쵸? 그리고 다른 나라는 대외적으로는 절대로 간섭할 수 없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인권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계속 간섭을 하려고 드니까 중국이 왜 주권이 있는데 너네 간섭하지 않을 독립적인 우리 주권이 있는데 라고 맞섰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성격 외우셔야 되죠. 맞네요. 4번. 국제법 앞에서 이것을 가진 모든 국가는 평등합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함정에 빠지셨나요? 네. 그렇다면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그어놔야지. 자, 보세요. 법 앞에서 주권 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국제법 앞에서는 주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든 아주 작은 나라든 약소국이든지 간에 누구나 동등하다. 주권을 가진 한 나라로서 평등하다라고 얘기하죠. 뭐 앞에서? 법 앞에서. 국제법 앞에서.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법 앞에 실제로는 원칙상은 이런데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죠. 그렇죠? 가령 이 안보리에서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사무총장님에 대해서 이 강대국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했더라면 연임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지만 어때요? 법 앞에서, 국제법 앞에서 원칙적으로는 주권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주권 평등의 원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맞죠. 5번. 네. 홉스와 로크는 국민이 이것을 보유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개념 배웠으니까 이야기해도 되겠죠? 여러분, 홉스는 이 주권을 누가요? 군주가 가지고 있다고 하죠. 예, 조금 이따 보게 될 텐데, 홉스는 군주 주권론이었고 로크는 국민 주권론이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면서 이 문제 너무 쉬웠으니까 넘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문 속에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권과 관련된 우리 심화 자료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위에 이제 여러분 심화 자료 위에 내용도 읽어보시는데요. 뭐 주권에는 국민 주권, 그다음에 홉스가 주장한 뭐 군주 주권도 있고 국가 주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오늘날 뭐 주권의 의미가 뭐 이제 주권이라는 게 국가 주권이라는 게 없어져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자료입니다. 볼게요. 넘겨주세요. 다시요. 앞으로. 네. 주권보다 인권, 국제사회의 새 원칙 보여줘. 지금 보면 문제 5번에서도 미국이 주장한 인권과 중국의 주권이 이렇게 부딪혔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충분히 지문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조합니다. 읽어볼게요. 지난 19일 오후 서방의 다국적군이 리비아에 대해서 군사 공격을 시작하면서 리비아라는 한 나라에 대해서 군사 공격을 시작하면서 내건 명분은 유엔의 국민 보호 책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 보호 책임이라는 것은 한 국가가 어떤 나라가요? 그 나라 자국민을 상대로 인권 유린 등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자행했을 때 그런 경우에 국제사회가 그 나라에 개입해서 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엔 다국적부는 인권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리비아라는 그 국가에 개입을 한 거죠. 그럼 리비아는 뭘 주장할까요? 우리는 주권을 가진 한 나라인데 왜 내정,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간섭하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국제사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했어요. 그래서 주권보다 인권, 국제사회의 새 원칙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유엔은 2005년 9월 만장일치로 이 원칙을 채택했고요. 이전에도 국제사회가 각국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한 사례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명분이 달랐는데 1991년 이라크전, 또 보스니아 전쟁, 수단 다르푸르 사태, 소말리아 분쟁 등의 다국적군이 편성이 됐었죠. 넘겨보세요. 그때 내건 명분은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서 그때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개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그러나 국민보호 책임이라는 명분이 북한이나 미얀마 등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엄연히 주권이 있는 독립국에 대해서 해당 국민의 보호를 이유로 국제사회가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소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권과 인권이 부딪히고 있고요. 인권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제사회의 개입에 찬성하겠죠. 그런데 인권보다는 각각의 나라가 가진 주권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나라들은 어때요? 개입에 반대할 겁니다. 주권과 인권 대립되는 개념으로 나오고 있는 거 이거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가이드 가지고 계시죠? 네, 지금 자료 거기 보시면 이 주권과 관련해서 여러분 개념 연결하기라고 해서 선생님이 몇 가지 더 여러분 알아둘 거 써놨습니다. 보시면 통치권이 있어요. 주권하고 통치권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권하고 통치권을. 그런데 우리 거기 수능 특강 여러분 첫 번째 주제 4번 문제에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주권과 통치권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집행, 사법권의 아주 총합, 정말 실질적인 정치 권력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구분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하나 더 심화된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권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오늘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권과 관련해서 공부할 부분이 바로 국제정치 파트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선생님이 이 유엔 총회에서는 주권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고 국제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 원칙상에 그게 지켜지고 있지만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하나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본 거 주권과 인권 관련해서 여러분 주권 관련해서 세 가지 조금 더 보시기 바랍니다. 통치권, 그다음에 사단원, 그다음에 인권과 관련돼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크게 두 가지 했습니다. 국가와 정치 중에 국가에서 국가의 특징과 그다음에 국가 구성의 3요소 중에서 주권에 대해서 봤죠. 뭐를 공부해야 될지 떠오르시죠? 그리고 어디에다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될지 뭐가 잡히시죠? 네, 그래야 하는데.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소국 국가론과 적국 국가론입니다. 네,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국가가 정말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적국 국가론이라면 국가의 역할은 치안과 국방 이런 데 머물면 돼. 소국 국가론이죠. 작은 정부론입니다. 이 국가론 관련해서는 6월 모의평가에 나왔는데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한 경향도 있었는데 이 국가와 관련돼서 여러분 조금 들어가서 봐야 될 거, 국가론과 관련해서 들어가서 봐야 될 게 바로 자유와 같이 봐야 됩니다. 자유의 개념 변화. 이거 같이 봐야 돼요. 3강이나 4강쯤에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하고 먼저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걸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18세기, 19세기, 20세기입니다. 네. 18세기 시민혁명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국가의 간섭 싫어했죠. 국가 간섭하지 마. 우리 시민들에게 자유를 줘. 국가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시민은 돈 많은 부르주아 계급에 한정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들이 소외되었고 그들이 19세기 차티스트 운동 등을 통해서 나도 국가에 가서 참여하겠다라는 국가의 자유를 주장하죠. 이런 가운데서 이 자유
국가의 간섭을 억제하고 시장에 맡겨두자라는 것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자본주의 모순 빈부격차 커지게 되고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 하는 20세기 국가에 의한 자유. 변천, 자유의 개념 변화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국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간섭하지 맙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시장하고 정부가 있는데 정부 너는 간섭하지 말고 시장의 자율에 맡겨줘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자유방임주의 사상과 하고요. 정부는 간섭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며 자유롭게 내버려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있고요. 애덤 스미스가 이런 얘기하죠.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 뭐예요? 경제 공부한 사람 많이 알죠? 가격입니다. 가격. 가격 보이지 않죠? 시장에서 가격이 다 알아서 하니까 정부 너 개입하지 말고 자유롭게 내버려둬. 국가로부터의 자유고 정부, 국가의 역할 작아지는 작은 정부 지향합니다. 자유방임주의. 그러던 것이 어때요? 자유방임주의 시장에 다 내버려 두니까 환경오염, 빈부격차 등등등 커지게 되니까 이거 자유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쪽으로 옵니다. 수정하게 되죠.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자유를 수정했어요. 시장에 아주 큰 힘을 부여했던 것을 수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보다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죠. 정부 역할이 강조됩니다. 수정자본주의, 복지국가,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근데 여러분 보시면 시장이 컸을 때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 경제에선 말합니다. 시장 실패라고. 네. 그래서 정부가 역할이 커졌어. 그럼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 실패라고. 우리는 지금 경제 시간이 아니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시장이 커지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수정했습니다. 근데 정부가 커지니까 또 문제가 발생해. 그럼 이걸 또 바꿔야 되겠네? 뭘로 돌아가야 되겠어? 다시 자유로 돌아가야 되겠죠? 다시 자유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다시 자유, 신자유라고 합니다. 신자유. 네. 그래서 이 18세기 자유방임주의 이때를 근대의 국가관이라고 한다면, 사상이라고 한다면 20세기 이후의 현대의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920년대 말쯤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1970년대부터 해서 신자유주의, 다시 자유로 돌아가자. 다시 시장에게 자율성을 주자.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마음대로 노동자도 자를 수 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운영하기 어려워지면 그럼 뭐 노동자도 마음대로 자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어려운 말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시장의 자율에 맡겨두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 기업의 사정에 따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직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하는 이유도 신자유주의 이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헷갈려 합니다. 네. 보시면 자유방임주의가 다시 부활한, 새롭게 부활한 형태. 물론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지만 새로운 다시 자유입니다. 시장의 자율성을 주는. 그래서 지금 보면 근대의 국가관이 정부보다는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국가의 역할이 작은 소국적 국가관이었다고 한다면 이 현대의 국가관은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국가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관을 공부하실 때는 지금 4강에서 공부할 자유의 개념과 같이 공부하셔야 되고 더 심화해서 들어가게 된다면 이 사상적인 자유방임주의 짝꿍, 그 다음에 수정자본주의 짝꿍, 그리고 다시 신자유주의라는 흐름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노동시장의 유연성,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의 자율에 맡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르든 말든 하는 것들도 그 기업에 맡긴다는 것.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빈부격차도 또 커지고 또 같은 문제 나타나겠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역사는. 그럼 보세요. 소국국가론. 지금 근대의 국가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해되시죠? 적국국가론, 현대의 국가관입니다.
근대의 국가 간, 시민혁명 이후의 그 국가 간은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다. 작은 역할만 해라. 치안, 국방. 네, 그래서 자유방임주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야경 국가론입니다. 밤에 경찰 노릇만 하는. 그래서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강조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국가는 사회 질서 유지와 국가 안보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다라는 한계가 있죠. 네. 그다음에 볼까요? 적국 국가론입니다. 국가에 의한, 가장 많이 공급해주는 정부가 최선의 정부다. 다 이런 말들이 다 선주로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큰 틀에서 흐름을 잡고 기억해 가는 거예요. 18세기, 19세기, 시민혁명, 차티스트 운동, 이런 문제들, 그거에 따라서 이런 국가관들, 이런 사상들,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래서 복지국가론 등장했고요. 행정국가화 현상 나타났다는 거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행정부의 영향이, 이 복지를 담당하는 행정부의 영향이 비대해지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행정부가 비대화되는, 그에 따라서 국가 기능 확대됨에 따라 인권 침해 가능성도 커졌다라고 되어 있죠. 네. 국가에 의한 자유, 복리 증진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면 이것도 나왔습니다. 소국 국가로는 평등보다는 자유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적국 국가로는 평등에 더 많은 관심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와 평등이 비슷하게.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문제 볼까요? 여러분, 실전 문제 2번입니다. 실전 문제 2번과 고득점 문제를 연달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관에 대해서 나온 문제들이에요. 다음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국가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어떤 개념 묻는지 나오지. 그러면 적국 국가관인지 소국 국가관인지 생각해야죠. 보겠습니다. 백성은 근심과 노고를 싫어한대요. 백성이 근심을 갖고 힘든 걸 싫어한대. 그래서 군주는 그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줘야 된대요. 그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군주가, 국가가. 백성은 가난하고 천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군주는 그들을 부유하고 아주 귀하게 해줘야 된대요. 여러분, 적극입니까? 소극입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렇죠? 많은 것을 제공하려고 하죠. 부유하고 귀하게. 그리고 즐겁고 편안하게 많은 것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적극 국가 간에 대한 문제구나. 그럼 머릿속에 그거 끄집어내 와야지. 그럼 볼게요. 기업,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 아니죠. 네. 가장 많이 공급해주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다. 방금 봤죠? 적국 국가관. 그 다음에 국가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 맞습니까, 여러분? 인간다운 삶, 복지국가의 핵심 개념이죠. 그쵸? 그러니까 맞네요. 그 다음에 리얼.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해가게 해야지. 왜 국가가 개입하느냐? 이거 소국 국가가 아니죠. 그죠? 많이 웃겼어요. 네. 지금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주제 국가입니다. 국가와 관련해서 국가의 특징, 그 다음에 국가의 구성 요소 관련해서 주권, 그리고 국가관 봤습니다. 국가관 보면서 지금 적국 국가관 보고 있죠? 고득점 문제 하나 더 보시죠. 고득점 문제 1번입니다. 그럼 넘겨야죠,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친절하게 문제에 국가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가관. 그럼 볼게요.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의 부를 증가시키는 원인이다. 개인이 자유롭게 자기의 이익 추구. 여기만 봐도 벌써 감이 오지 않나요? 더 해볼게요. 가격의 원리에 기초한, 우리 방금 했죠. 가격의 원리.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 예.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알아서 해. 시장이 다 알아서 해. 시장의 자율성 주자, 소국 국가가 아니죠. 더 해볼게요. 가격이라는 거 보이지 않는 손, 그거 공부한 내용들이 있었으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두 줄 읽고 나서요. 빨리빨리 풀고 딱 아는 문제들 착착 해가지고 한 다음에 금방 조금 한 두 줄 더 가서 확인한 다음에 선거 문제라든가 이런 거 몇 번씩 고민해가면서 풀었을 때 고득점 할 수 있겠죠. 더 해볼게요. 보이지 않는 손의 조절을 통해서 시장이
시장이 알아서 최적의 배분을 이룰 수 있으며 시장이 알아서 할 수 있대요. 경제의 효율성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자율적인 활동에 장애가 되는 체제, 제도, 즉 국가의 어떤 간섭 이런 거 없어야 되며 국가는 시장의 자동 조절 장치를 방해하지 않도록 자유로운 경쟁 보장하고 사유재산 보호하는 기능만 해야 된다. 여러분 더 읽어보십시오. 소국 국가론에 관한 것 그리고 방금 봤던 자유방임주의 사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볼까요? 기업.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정부. 정부는 그런 제도도 쓰지 말고 체제도 척결해야 된다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죠.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는 개인에 속하는 문제다. 개인의 자율성, 개인이 알아서 간섭하지 않겠다. 니은 맞습니다. 국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다운 삶, 아까 인간다운 삶은 적국 국가론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죠. 그 다음에 리을 넘겨주세요. 네. 국가의 역할은 물리적인 위험으로부터 여러분 혹시 리을 선지 어려우셨습니까? 그렇다면 표시하셔야 되죠.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된다. 그것은 물리적인 위험, 다시 말하면 전쟁의 위험이라든가 정말 나쁜 사람들로부터 내 재산을 가져가는 그런 것, 경찰이나 국방 이런 것으로부터 그런 것을 해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에 머물러야 된다. 그것이면 족하다. 맞습니다, 여러분. 소국 국가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치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탐구 과목을 암기 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공부를 이제 계속 해보시면 알겠지만 절대로 단순 암기하거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선생님은 공부의 끝이 암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암기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이 된 상태에서 꺼내서 문제도 풀고 또 내 배경 지식도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암기가 없어서는 안 되지만 암기만으로 다 되진 않고요. 여러분 이해하신 다음에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돼 있어야지 리을 선지 같은 거에서 오답으로 빠지지 않아요. 소국 국가론에 대한 이해, 적국 국가관에 대한 그 이해가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지만 그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선지가 나오고 어떤 지문이 나와도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 네. 그래서 국가관에 관한 것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정말 중요한 거 남았죠.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회계약설은 사실 이렇게 한 20-30분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화 강의 마련해 두었습니다. 어려운 선지 중심으로 해서 심화 강의에서 다시 한번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갈 테니까요. 여기서 여러분 같이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런 것 내용 이런 거 보시면서 선생님이 지금 가이드에다가 숙제 쫙 올려놨죠? 네, 사회계약서 문제는 많이도 올려놨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정말 여러분이 이게 왜 틀렸는지, 이게 왜 맞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능 완성 정치, 사회계약서를 공부하는 방법은? 이라고 여러분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죠? 가이드에도 나와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이거. 사상가들의 주장을 전체적인 스토리로 알아가야 합니다. 진짜 전체적인 스토리를 또 풀어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네, 여러분 수특 아니고 개념 강의입니다. 개념 강의 3강. 3강에 50몇 분을 통틀어서 홉스, 로크, 루소의 그 사상과 주장, 핵심 개념에 대한 내용들을 스토리로 전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혹은 들었는데 잊어버리셨다면 혹은 수특만 들으셨다면 개념 강의로 가서 한 번만 이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홉스는 인간은 악하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됐대더라 하는 전체적인 스토리로 연결해서 기억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1번.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이 스토리를 이해하면요. 사회계약서 되게 쉬운데? 이렇게 생각해요. 학생들이. 완전 쉬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를 이 사회계약서를 가지고 낼 수 있어요. 사상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6월 모의평가에서도 확인하셨다시피 우리 분명히 수능특강 연계 문제로서 수능특강에서 나왔던 그 지문을 가져다가 사회계약서 문제를 냈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자, 기출 지문을 통해서 지문입니다. 기출입니다. 기출 지문을 통해서
해당 지문이 어떤 학자의 주장인지 찾아내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너무나 단순하게 홉스 만인의 대한 투쟁 그렇게 단순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지문에서 이 지문은 어떤 학자지? 그래서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거 홉스구나.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거 로크구나 라고 알아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홉스면 홉스 이런 주장했구나.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배우는 것 이상으로 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 지문 속에 있습니다. 그 지문을 공부하세요. 그래야 고득점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키워드를 가지고 홉스인지 로크인지 루소인지 알아냈다면 다시 거꾸로 가서 이게 홉스의 주장이구나, 로크의 주장이구나 공부하시라고요. 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키워드와 사상가들을 연결시켜야 되고, 세 번째, 고난이도 선지 분석을 통해서 사회계약설이 어렵게 출제될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고난이도 선지. 선생님이 지금 그 문제, 기출문제들을 쫙 올려놨잖아요. 이거 밑에다가 이렇게 숙제라고 올려놨는데 선생님이 정말 여러 번 기출문제를 봐도 어려운 선지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봐도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면 분명 정답은 찾아요. 정답은 찾는데 이런 얘기? 그냥 아예 그 이해조차 안 되는 선지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형광펜으로 색칠하시고요. 읽고 또 읽고 이게 홉스의 주장이구나. 이게 로크의 주장이구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고민하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로 알아가는 거 개념 강의 3강 참조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문 통해서 어떤 학자의 주장인지 여러분 키워드 알고 계십니다. 스토리 통해서. 키워드 해가지고 어떤 학자의 주장인지 찾아낸 다음에 다시 거꾸로 지문을 뽀개야 돼요. 네, 다시 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이도 선지를 그냥 두지 말아라. 그냥 허투루 두지 말아라. 계속 그 선지들이 반복돼서 나온다는 걸 여러분 기출문제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볼까요? 네, 용어 정리입니다. 자연상태와 자연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네, 자연상태와 자연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보시면 자연상태에는 국가상태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즉, 여기다 해볼까요? 네. 어느 시점에 국가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그럼 이 이유가 국가상태가 되면 이전이 자연상태죠. 자연상태란 국가상태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대비되는. 여러분 국가의 개념을 배우셨죠? 강제력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의 특징 배우셨잖아요. 강제성. 그쵸?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게 국가상태라면 자연상태는 그런 강제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도, 법 이런 걸로 구속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더 읽어보면 일체의 제약이나 구속이 없는 상태. 왜? 국가의 특징이 강제성이니까 여긴 그거 없는 상태라고요. 대비되는 개념.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권 나옵니다. 자연권이 뭐예요? 자연권? 자연상태에서 있는 권리, 그거 자연권입니다. 그러면 국가상태에서 있는 권리는요? 실정권이죠. 현실에서 국가가 정해준 권리라는 뜻입니다. 자연상태에선 자연스럽게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 그게 자연권입니다. 자연스럽게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권리, 자연스럽게 하늘이 준 권리, 그래서 천부인권이라고 하죠. 네.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의 권리, 하늘이 부여한 권리. 근대적인 자연권 사상은 영국의 홉스가 말하는 자기 자신의 생명, 재산 이런 걸 지키고 싶어하는 자기 보존권. 또 로크가 말하는 재산권이나 저항권, 루소의 평등권 이런 것들이 자연권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다만 자연권 계속 나오는데 자연권이란 하늘이 부여한 국가가 준 거 아니에요. 국가 상태 이전에 자연 상태부터 있었던 하늘이 부여한 그런 천부의 권리로서 자유권, 지금 평등권, 로크는 재산권도 거기 들어간다고 했어요. 저항권 이런 것들이 자연권에 속합니다. 그럼 보세요. 홉스, 로크, 루소라는 세 사상가의 사회계약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들의 공통점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뭐죠? 자연 상태라는 것이 있었다.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이라는 게 있었다. 홉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홉스도 자연 상태에 자연권이라는 게 있었다. 자연 상태에서 이 자연권이라는 게 잘 보장되면 너무너무 좋았잖아.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보장이 되니까 국가를 만든 것이죠. 보여주시죠? 네. 여러분, 자료 분석 특강이라고 여러분 이건 개념 사이에 있습니다. 개념 사이에 가서 한번 보세요. 가서 보면 홉스, 로크의 생각은 어떻게 다를까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여기다가 루소까지 써보는 겁니다. 선생님은 지금 가이드 자료에다가 다 써놨어요. 홉스는 이건 정말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홉스가 인간은 악한 존재고 그래서 그 자연 상태는 투쟁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권이라는 걸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가에 이 자연권을 전부 넘기고 우리 생명을 좀 지켜주고 안정적으로 해줘 라고 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는 것. 로크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긴 한데 여기 보세요. 잠재적으로는 투쟁 상태라고 했습니다. 개념 3강에서 선생님이 왜 이게 잠재적 투쟁 상태로 가는지 스토리로 풀었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국가의 자연권 일부를 양도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 몇몇이 나타나서 이 자연 상태의 이 평화를 해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라는 걸 만들어서 이 탐욕스러운 사람을 혼내줄 처벌권만 넘겨줍니다. 일부. 그리고 루소지요. 네. 루소 관련해서 여러분 써줍시다. 인간은 선한 존재죠. 자연 상태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뭔가 속박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국가에 아무것도 넘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홉스, 로크, 루소 국가에 대한 사회계약설 내용을 대강 볼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제일 마지막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오늘의 주제 국가입니다, 여러분. 국가와 관련돼서 여러분 첫 번째 배운 거 국가의 특성입니다. 뭐죠? 강제성이었죠. 기억하고 갑시다. 기억하고. 네,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국가. 국가의 특징, 구성요소, 성립이론입니다. 네, 그리고 구성요소 중에 기억할 거 주권이죠. 그리고 하나 빠졌는데 국가관, 국가론이었습니다. 국가관, 국가론 해서 적국 국가론, 소국 국가론 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머릿속에 저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성립이론입니다. 계급설은 국가 성립이론에 5, 6가지 배우는데 계급설은 국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죠. 국가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급설은 국가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사회계약설은 국가가 이 자연 상태에서 자연권 보장이 잘 안 되니까 국가를 만들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라고 보죠. 계급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회계약설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계급설이 나타난 것이에요. 네, 사회계약설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이 사회계약설 관련해서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개념 강의 상강 보시면서 정리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 가이드에 붙여놓은 기출문제의 주요 선지들 보면서 정리하십시오.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건 자연 상태에서 나타나는 걸까? 국가 상태에서 나타나는 걸까? 여러분, 국가 상태지요. 왜요? 국가가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연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정치 권력이라는 인위적인 것이 나타난 것이죠. 그쵸? 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는 이 사회계약설의 공통점과 차이점 선생님이 수능특강 강의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다 봤고요. 여러분 국가에 관련된 몇 가지 포인트 뼈대 세우시고 세부적인 거 살붙이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사회계약설 문제 풀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